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가톨릭 혈액병원의 원장님이신 김동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혈액학 이야기, 그중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초대 혈액 병원장이시고요. 지금도 병원장 계속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벌써 몇 년째신가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요. 네,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세대 여러분, 1세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 글리백을 처음으로 국내 도입을 하셔서 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분 지금도 어떻게 잘 계신가요? 그렇죠. 2001년 5월 15일 날 국내 네네. 첫 환자 9명한테 저희가 와. 글리백을 네네. 투여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글리백은 인류 최초의 표적 항암제였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적으로 뭐 센세이셔널했죠. 아,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글리베이리안 치료제가 타시그나 또 스프라이셀, 슈페트, 보슬림 또 뭐죠? 에시미닛. 에스미니 포나티닙. 예. 정말 국내 모든 표적 항암제 신약 개발을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연구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또 어리신 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주제에 자세히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게 뭐지? 백혈병의 일종인 건 알겠는데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도 있고 또 만성 또 림프성 백혈병, 와 종류가 되게 많네요, 그죠? 이런 거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좀 크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류하면 병이 얼마나 발병해서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 네네. 짧은 시간 내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급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 이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네네. 이게 침범했던 그 혈액세포 중에 골수구 계열의 암이 생겼냐, 림프구 계열의 암이 생겼냐에 따라서 골수성 백혈병, 그다음에 림프구성 백혈병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성이면서 골수구를 침범했으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급성에서 림프구 계열을 침범했으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고. 우리 임파선 뭐 이런 걸 그렇죠. 얘기하지 임파선 않습니까? 쪽인데 임파선보다는 림프고 림프구. 림파선을 우리 구성하는 혈액면을 그 세포, 림프구에. 예, 네네. 그 세포들이 이제 암성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그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쪽을 연구하고 있는데 네네.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전체 성인 백혈병의 10%밖에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한테 발병하는 대부분의 백혈병들은 급성 백혈병이고요. 네네. 그래서 발병률은 굉장히 적은데 이런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서 지난 22년 동안 네네. 환자 생존율이 기적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환자의 유병률은 아마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백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즉, 이 급성의 기간이 대개 얼마 정도죠? 만성 골수성 나누는 게. 만성 특이하게 뭐 나누는 기준은 없는데 네네. 급성 백혈병의 경우는 병이 발병하면서 불과 한 1, 2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게 되고요. 네네.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는 본인이 늦게 알아차려서 증상이 거의 없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일부 환자들은 한 2년 정도 지나도 전혀 눈치 못 채고 네. 있다가 뒤늦게 건강검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나서 피검사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피 검사에서 갑자기 백혈구 수치가 엄청 높다. 그럴 때 예. 아. 오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죠. 자, 그럼 이게 우리 암도 대장암도 뭐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폐암도 뭐 갑자기 증가하는 암이고 또 위암은 갑자기 떨어지는 암이고 이런 또 트렌드가 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거 좀 우리 한국에서 특이한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좀 발생 트렌드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서양인들하고 저희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약 발병 연령이 그 한국인한테 굉장히 어릴 때 발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같으면 대개 한 60세 전후에서 가장 호발하는 암 중에 하나인데
한국 환자들에서 만성백혈병 환자로 진단받는 경우에 보면 대개 한 45세에서 50세 사이가 많고요. 한참 일할 때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약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더 젊은 나이에 발병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제가 연구는 하고 있지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 때 발병하는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네네. 사회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만성백혈병의 치료는 표정암제를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네. 그만큼 표정암제 먹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환자에 비해서 한국 환자들이 만성백혈병 걸렸을 때 약 한 10년 정도를 약을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건강보험공단의 그 재정에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아이고야. 교수님이 그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괜히 그 이 약을 국내에 도입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렸지만 이게 돈이 많이 나가는군요. 단점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제 연구 관심사는 약을 끊는 겁니다. 끊는 거요? 예, 아주 치료가 잘 된 환자들 일부한테 끊어봤더니 네네. 재발 안 하고도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유전자가 계속 제로인 환자들이 좀 있는 바람에 네네. 최근에는 장기간 약을 쓰고 난 다음에 좋아진 환자한테 약을 끊는 연구를 좀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만성 골수증 백혈 특징이 이제 증상이 서서히 뭐 나타난다 하셔가지고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백혈병 아니 피 검사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기 증상을 알면 좀 뭐 조기에 좀 치료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사실 궁금해하는 그런 초기 증상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환자들이 잘 못 느낄 정도로 이제 좀 피로하다라는 게 이제 처음 필요하다. 피곤하다 이제 내가 일을 많이 한 것 같다 또 봄이 되니까 나른하다 뭐 이런 증상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곤하다. 체중이 감소하는 거는 상당히 지난 다음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감소하게 되고요. 네. 피곤하다 그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식은땀이 많이 나서 속옷이 축축하게 젖었다 이제 이러면 이게 이제 대사가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수치 백혈구나 혈소판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저 얘긴데요. 잠깐만 검사 안 받아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고 좀 네네. 병이 상당히 진행돼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제 체중 감소.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게 백혈구나 혈소판이 늘어나면서 그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비장이 커지기 때문에 네네. 좌측 상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직접 우리 손으로 일반인들이 네, 원래 비장은 만져지지 않는데 네네, 네. 갈비뼈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혈액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 비장이 커지기 시작하면 갈비뼈 밑에까지 커지기 때문에 오. 갈비뼈 밑에 무슨 혹 같은 게 있는가 딱딱하다 이제 이런 그 호소를 하면서 처음 병원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죠. 근데 네네. 그 정도 되면 최소한 병이 발병하고서 6개월 이상 지난 환자들. 그렇군요. 결국은 피곤하다. 식은땀 난다. 이게 사실은 비특이적인 맞습니다. 증상이지만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고 체중 감소나 비장까지 만져진다. 여러분 꼭 당장 가톨릭 혈액병원에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사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피검사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네네. 예, 결과는 1시간 이내 금방 나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결국 치료법인데요. 이 표적 치료제가 사실은 건립의 이후로 수많은 표적 치료가 나왔고 또 이상하게 최근에 또 면역 치료제도 또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혈액암에도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궁금증도 많고 어떤 최근 치료법 트렌드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표적암제는 2001년도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인류 최초로 나오면서부터 지금 만성골수성 백혈병 이 분야에서만 한 4세대까지 8가지의 지금 표적암제를 제가 연구하고 있고요. 네네. 이 표적암제 글리백의 처음 성공을 알고 나서 거기서부터 힌트를 과학적 힌트를 얻어서 고용암 쪽에도 오늘날 표적암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 표적암제 이전에는 주로 이제 일반 항암제하고 그 당시에도 면역요법들이 있었는데 인터페론 주사를 놓는다든지 네. 뭐 이런 그 입양 면역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카티 세포 네. 치료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게 고형암뿐만 아니라 혈액암에도 혈액암에서도 같이 또 쓰이는 그렇고요. 혈액암에서 특히 이런 카트 치료는 네. 혈액암에서 특히 효과가 더 좋고요. 만성 골수성 백혈 특히 효과죠. 만성골수성 백혈병도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표적항암제가 원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카티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효과는 좋지만 네네. 그래서 카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카트보다는 좀 표적 치료제가 또 비용面 가격면에서도 좀 그렇죠. 약간 그리고 저렴하고. 카티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균실에 입원한다든지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든지 이제 합병증을 저기 네네. 되고요. 그다음에 네네. 자기 피를 뽑아서 림프구에다가 유전자를 이입해서 그 새로운 유전자를 이제 증식해서 만들어서 다시 넣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가격이 또 만만치 않죠. 한 번 치료할 때 한 5억 정도 들기 때문에 네. 이런 카티 치료는 많이 싸졌네요. 그때 10억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저쪽에다 절반. 이제 최근에 노바르티스 킴리아 같으면 네네. 환자 부담이 한 5억 정도 내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 킴리아 효과가 네네. 뭐 평생 가는 그렇지는 않고요. 효과는 보는 환자한테 대단하지만 초기 사망률이 조금 높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도 한 2, 3년 지나면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표적암제는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나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으면서 네네. 평생을 치료하기 때문에 또 보험이 돼서 굉장히 싸지고 이래서 카티하고 표적암제 둘 다 효과적인 어떤 질환이 있다면 표적암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표적암제. 카티는 네네. 전혀 연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표적암제만 계속 4세대까지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백혈병이 걸리는 이유는 결국 방사능, 그래가지고 침대 방사능 뭐 논란 엄청나게 그렇죠. 없지 않았습니까? 뭐 체르노빌부터 일본의 뭐 구시마, 히로시마, 예, 나가사키. 네, 그쪽 지역 이런 논란이 결국은 방사능 때문에 백혈병 생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걱정되는데 백혈병 예방법은 뭐 사실 뭐가 있을까요? 없죠. 네. 없고 유전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예, 유전은 거의 굉장히 드물고요. 네네. 주로 이제 원인자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벤젠, 톨루엔 이런 유기용제하고요. 네. 삼성 반도체나 뭐 하이닉스 이쪽에 반도체 사건에서도 알지만 그 반도체 그 웨이퍼를 닦는 그런 화학 물질의 유기용제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처럼 그런 공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선풍기 틀어놓고 거기서 직접 마스크 쓰고 닦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백혈병에 이제 상당히 많이 걸린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화학 물질로부터 이제 인간의 노출을 이제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방사능은 여전히 뭐 원자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그런데 특징은 이런 것들에 노출됐을 때 곧바로 발병하지는 않고요. 네네. 되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혈액이 망가지면서 발병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게 인과성이 있다 없다를 관찰할 때는 최소한 상당 기간의 그런 관찰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얘기 언급하시는데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 방사능 사고가 생겼을 때, 생겼을 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이제 그런 경우에 뒤늦게 이제 서서 생깁니다. 혹시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혹시 막 걱정 그런 건 아닌 예, 거죠? 완전하게 안전하게 프로텍션돼 있으면 그건 전혀 네, 걱정할 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원인을 알아야지 예방을 하지. 참 예방이 특별하게 지금 없는 게.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 유기용제, 여러 용매를 사용한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좀 검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좀 꼭 이건 좀 얘기하고 싶다, 당부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혈병은 과거에는 죽음의 병이라고 그랬죠. 네, 네. 여러 가지 소설이나 영화 이런 데 많은 그 여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의 그 애잔한 그 스토리로 많이 활용됐던 게 백혈병인데 네, 결핵담으로 많았던. 네, 맞습니다. 백혈병. 지난 20년, 30년 사이에 정말 만약에 과학 분야, 의학 분야의 발전 그러면 아마 백혈병 분야가 가장 빠르게 많이 발전했다고 보는데 오늘날은 상당수의 환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서 과거에 생존율이 한 10%였다면 지금 만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10년 생존율이 거의 85%, 90%까지 도달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희망적인 병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네네. 치료하시고요. 네네. 이런 항암제는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매일 정확한 시간에 철저한 약 복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백혈병 최고 전문가인 김동 서울 성모병원
가톨릭 혈액병원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잘 몰랐던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좋은 약들이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영상 조회수 많이 나오면 백혈병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